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거나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 씨와 통화한 내용을 자필 메모로 이제 당시에 남겨놨었잖아요. 네네. 자, 이제 그게 증거가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해달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김만배 씨가 이제 회유한 정황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일단은 3단 논법이에요. 천화동인 1호의 법적인 소유자는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오너는 누구냐? 김만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다. 이 도식이 설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해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욱한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다라고 내 확인해달라. 것이라고 해달라고. 네, 확인해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천화동인 1호, 제일 큰 천화동인 1호가 사실은 김만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남욱이 알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김만배 씨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지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자꾸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은 김만배 씨 역할이 대장동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하는 일 보면은 브로커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분율이 얼마나 되냐면은 법적으로 49.17%가 돼요.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남욱 변호사가 거의 모든 것들을 총괄적인 감독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세한 것들은 정영학 회계사가 그 계산을 갖다가 했는데, 남욱의 지분율은 24.92%, 정영학은 15.94%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남욱의 지분율은 처음에 45에서 35로 갔다가 24.92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이상한데 거기에 이러한 김만배의 진술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추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김만배 씨의 메모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 메모가 아니라 기록을 보면 그 메모가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가 이제 청화동인 1호를 실소유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가 왜 이렇게 실소유주를 숨기려고 한 건지, 또 왜 자신의 것이라고 종용을 해달라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하도 말을 매일같이 쏟아내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필 메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필 메모가 그 당시에 작성된 건지 아니면 재판을 대비해서 최근에 작성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항상 증거를 남긴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그러면 녹음도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김만배 씨와 그런 대화를 나눈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녹음을 제출해야 되는데 자필 메모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빙성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화동인의 1호의 10%를 남욱 변호사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과도 좀 맞지 않거든요. 김만배 씨 걸로 해달라고 했다가 또 10%는 남욱 변호사 걸로 해달라고 했다가 말이 좀 어울리지도 않고, 또한 만약에 남욱 변호사의 이 주장이 신빙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왜 김만배 걸로 해달라고 했는지, 왜 10%는 남욱 변호사 걸로 해달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김만배가 부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뭐 남욱 변호사 10% 해달라, 네. 또 김만배 것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책임은 김만배가 다 한 것이다 하고 이제 결국에는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은 김만배의 반박 진술을 들어봐야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자필 메모가 이제 언제 쓰여졌는지 이제 모른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재판에서 자필 메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썼다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김만배와 대화한 내용을 그냥 적어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썼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한국에 들어와서 썼는지 미국에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과거에 어떤 그 성완종 씨가 네. 홍준표 전 대표와 이완구 씨 등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서 메모를 적어놓고 사망을 극단적 선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이 메모가 신빙성이 있느냐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 예. 그때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메모가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영업할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업소라든가 어떤 불법적인 업소, 오락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작성한 메모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될 때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이제 성완종 네. 성완종 예전 이제 전 의원 얘기를 좀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네. 그 메모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당시에 쓰였다는 그 일자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음이 좀 드러나는 걸로 보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워낙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메모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아마 과학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메모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메모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말을 적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증인의 그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과거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남욱 변호사의 그 메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남욱 변호사는 지금 작정을 하고 자기는 본인은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법정에서 위증죄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메모보다도 앞으로 공판 기일에서 얼마나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느냐가 그것이 재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 씨 검찰 조사 전에 자신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맺은 이른바 700억 원 약정과 관련을 해서 그거를 말하면 형이 죽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남겼다고 보시나요? 이제 뭐 700억 원을 약정했다라고 한다면 뇌물 수수를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뇌물 공여의 문제가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밝히고 싶진 않았겠죠. 다만 이들이 이제 돈 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예.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 1,000억이라는 돈을 벌어놓고도 서로 간에 더 벌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곳에다 돈을 써야 되니까 이것도 빼줘야 된다. 이것도 네. 빼줘야 된다고 하면서 유동규 씨에 대한 700억 얘기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700억을 그대로 기소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신빙성이 높겠지만 또 428억만 기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히 돈이 자꾸 틀려지니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428억인데 그러면 50억 클럽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곽상도 씨에게 준 돈 50억은 예. 천화동이 몇 호에서 나왔을까? 이것도 그러면 유동규 씨에게 주기로 한 428억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가의 돈에서 나온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돈 싸움을 위해서 서로 간에 거짓말을 넘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빙성에 있어서 앞으로 법원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승훈 변호사가 이제 지적하신 돈이 자꾸 달라진다는 점, 그 네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김만배 씨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제 느낌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면은 김만배 씨는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가가지고는 그 유동규나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이러이러한 돈을 얼만큼 줬으니까 너희한테 나눠줄 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동업자들끼리 뭐 하고 세금도 하고 뭐 이러이러한 걸 다 떼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당신한테 줄 돈은 428억밖에 안 된다. 사실은 얼마가 들었는지 유동규 씨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을 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도 다 내 걸로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가 그래도 10%는 네 걸로 남욱에게 네 걸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일관성 있지 않게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했겠습니까? 저는 김만배 씨가 그 신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큰 돈을 번 것도 번 거지만 그 돈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몫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녹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양의 녹음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법정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먼저 이제 남욱 변호사를 향해서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남 변호사 캐스팅하신 분이 뭐 이렇게 말씀하셔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실은 국민들 보기 굉장히 민망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고, 근데 자꾸 캐스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예능 같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남욱 변호사의 태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캐스팅 하는데 실은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건의 원류예요, 원류.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실제 그 불법 대출한 돈으로 뇌물을 전달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동의 본류인데 자꾸 캐스팅 감독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책임을 너무 떠넘기기 위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아닌가 싶고요.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런 말을 남욱 변호사가 했잖아요. 예. 인터뷰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또 그런 말을 한 거다라고 했다가 또 법정에서는 씨알도 안 먹힌 거 맞다. 자기가 민간 개발하려고 했는데 공공 개발로 밀어붙여서 너무 힘들었다. 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한데 또 지금 얘기하면 또 씨알이 아주 잘 먹혔다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씨알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이런 남욱 변호사의 진술 하나하나에 마치 진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 전체의 진술과 증거로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남욱 변호사가 너무 사건 전체를 흔드는 모양새, 그리고 자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방금 뭐 이정은 변호사께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판을 흔드는 거에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연기 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휘둘리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이 사건이 뭐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남욱 변호사가 뉴스 퍼레이드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기 능력, 연출 능력 운운한 것은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건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연기를 하든 뭘 하든 진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찍는 게 그게 다큐멘터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대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기대는 근거는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전에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을지 모르니까 김만배가 이거 그 같은 편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법정을 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아니면 참고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판사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판사들은 사실만 이야기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들이 재판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네,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진행될까,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검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실장에 네.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 전에 검찰발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하려고 한다면 검찰발 기사가 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검찰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숨기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국민들이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아? 그러니까 소환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빠른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야당 대표를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환은 굉장히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아직 입건도 전혀 안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재판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은 범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남욱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정황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42억을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증명에는 전달한 이유가 인허가 로비를 하고 이재명 측에 뇌물로 전달해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남욱 변호사가 최소 4억은 유동규 씨한테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38억은 어디다 썼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34억만 전달됐다고 한다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 이모 씨한테 남욱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말만 믿으면 저는 대장동의 본조가 남욱 변호사일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캐스팅하신 분, 자 이분은 뭐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남욱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의 돈을 전달했다거나 뭐 직접적인 얘기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유동규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에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내 재산만이라도 지켜달라. 또는 나는 양형에 있어서 좀 선처해달라. 이런 취지로 개인적으로는 보여져요. 전략적인 의도가 숨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